댓글에 네. 아니 경제 위기 온다고 해놓고 왜 주가는 반등한다고 합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요. 그게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처럼 그런 반등세 말고 좀 강한 반등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오늘은 김광석 교수님하고 저희 와이스트릿이 이제 두 번째 네,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내년 경제 전망 책이 네.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책 안에 네. 단순히 경제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트렌드 네. 저희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흐름을 다 읽을 수 있는. 근데 어둡습니다. 네. 이게 그레이트까진 좋은데 네. 그레이트 리세션. 네. 리세션이면 진짜 경기 침체, 경기 후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경기 후퇴가 아니라 네. 그레이트. 네. 이거 웃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거. 네. 오늘 마침 16강전이 있었던 오늘이 그 아침이라 12월 6일입니다. 정말 제 얼굴 표정도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다 피곤한 날입니다. 다 피곤한 괜찮습니다. 날일 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장기 침체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장기 침체가 오니까 여러분 위험에 떠세요, 뭐 걱정만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장기 침체라는 그 성격, 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지점을 향해 가는지 그 경로를 좀 확인하고 뭐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위협감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경기 침체는 온다. 네. 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깔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네. 그럼 그게 좀 오히려 이상한 일. 오히려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왜냐하면 네.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하나같이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가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경기 침체를 혹여나 경제 위기랑 이렇게 혼용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종 저도 이제 채널에 출연하다 보니까 댓글에 네. 아니 경제 위기 온다고 해놓고 왜 주가는 반등한다고 합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경제 위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좀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내년 안 옵니다. 네.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요. 그게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구분을 해본다면 1998년도 경제 위기였었고 그 전에 1980년 이 해가 경제 위기였어요. 네. 마이너스 1.6% 성장할 때.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으면 경제 위기예요. 네. 단순히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1980년이 그랬어요. 오일 쇼크 직후에. 네. 그리고 1998년에 외환 위기 때.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물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맞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했어요. 0.8%. 약간. 네. 이 정도면은 경제 위기급입니다. 네. 그래도 그 정도, 그렇죠. 1%조차 안 되니까 그렇죠. 경제 위기급이고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네.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0.7%. 잠시나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마이너스나 0%대 성장. 이거는 경제 위기라고 이름 붙일 법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위기가 맞다. 네, 명확하죠, 그거는. 그런데 2023년 경제는요. 네. 우리 한국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10월 초에 1.9%로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23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네. 예. 그러면 1.9%면 이 4개에 해당되는 경제 위기 네. 이때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하고 나면 제일 나쁘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한 저성장. 그렇죠. 네. 약간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침체 정도로. 침체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도 말씀드릴게요. 네. 세계 경제도 비슷한 시점에 위기가 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과 달리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년이 3.2%예요. 네. 그리고 내년 23년 경제가 2.7%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준선이 3.5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5% 성장세를 밑도는 그 경제니까 22년은 둔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둔화기. 그런데 3% 수준도 안 된다. 23년 2.7% 전망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침체라고 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마저도 제가 한국 경제를 전망한 게 10월 초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10월 중순에 나왔던 KDI의 전망이 1.8%.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이 이후에 1.7%.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르다기보다는 뭐 그냥 같은 기관이 전망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10월 초보다 계속 안 좋은 사인들이 더 나온 거죠. 나중에 전망을 하는 기관이 더 낮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추가적으로 안 좋은 요소들을 감안한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세계 경제 같은 경우도 2.7%면 3%를 밑도니까 경제 위기 때를 제하면 가장 나쁜 경제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2.7% 성장이요. IMF 외환 위기 때 네. 글로벌 경제가 2.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최악의 경제 위기였는데 예.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닌 느낌. 근데 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안 좋은 경제인 거 맞죠? 근데 경제 위기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시대별, 지역별, 국가별로 조금 상대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1%대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네. 확실한 침체기다라고 침체기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부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월급이 밀리지 않는 회사에서 그래도 타박타박 급여가 나오는 회사에서 이제 안락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1%, 2%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거 말장난 아니냐. 사실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고 되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세 개만 있다. 네. 그 만약에 예, 만약에 그러면 세계 산업의 평균 증가율, 네. 그 GDP 증가율, 산업의 부가가치의 합이 GDP잖아요. 네. 근데 산업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네. 그럼 세계 산업의 GDP 증가율을 가중 평균하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겠죠. 네. 그 경제는 전 산업의 총 부가가치 합이니까. 네. 그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성장률이다라고 본다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평균 키가 1m 70이다. 172cm다. 네. 라고 하면 나는 180인데 왜 172 평균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나 빼고 나머지는 뭐 160대라고 보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 근로자여서 소득이 준 적이 없어서 그 충격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이 표현을 아직 유튜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정말 가혹하게 힘든 계층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20년에 팬데믹에 직격탄을 받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 근로자는 직격탄을 안 받았어요. 월급 준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 월급 준 적 없는데 왜 경제 충격입니까? 강조하는 얘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 공공기관 여러분들, 공사 여러분들, 대기업 직장인 여러분들 월급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2020년에. 월급 준 산업은 있죠. 그럼 코로나19의 직격탄이죠. 네. 여행업, 면세점업, 네, 항공업 진짜 힘들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힘든 국면이 자영업자 계층이죠. 거의 항상. 네, 2020년에 그리고 21년쯤에 희망 고문이 주어졌어요. 나름의. 엔데믹 하면서 막. 사업을 접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 들어와서 임차료 내면서 사업을 하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업 접으려고 하는데 마스크 벗는다. 위드 코로나다. 그리고 보조금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접어도 되겠구나 하다가 고금리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21년 끝자락에 매출액 가지고 이 임차료를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자영업자들이 그냥 그러면 버텨보면 되겠다. 그러면 대출에 의존해서 버텨보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엄청난 전쟁이 고금리. 터졌고 예. 인플레이션이 왔고 고금리. 근데 이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서 1년 정도 연장했거든요.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1년 정도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 자영업, 우리 전체 취업자 구조에서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600만, 700만. 네.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해당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23년 상반기에 네. 이제 임차 기간 만기가 도래돼요. 음. 그러면 그때 공실이 더 집중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3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자영업자 계층들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 와중에 네. 우리 동네 무슨 갈비탕 집은 잘 되던데요. 진짜 네. 그렇게 말씀하시. 줄 또 서서 여전히 먹던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평균에 해당하는 그 거시지표와 다르다라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내가 체감하는 경제는 그 거시지표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체감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더 힘들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죠. 아까 키에 비유해서 설명드린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혹하게 힘든 계층 이제 자영업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네. 약한 고리, 네. 가장 힘든 고리가 항상 고통도 제일 먼저 겪고 제일 힘들게 네. 버텨야 하고 이게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2023년 전망이고 네.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거라는데 네. 그러면 그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건지 시작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점점 더 나빠질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1%대 나온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표현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하강 국면은 시작한 거고요. 경기 하강 국면. 그러니까 하강 국면은 여러분 상상하시기 쉽게는 워터 슬라이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플러스에서 물 닿기 직전까지 그게 하강 국면의 둔화기에 둔화. 네네. 이게 22년의 모습인 거예요. 네. 23년은 물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아. 그게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단어는 22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침체가 아니라 아니에요. 내려와서 빠져 있는 걸 침체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거군요. 이 순환 사이클에 제가 규명한 게 아니라 제로에서 플러스를 향할 때가 성장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둔화예요. 예. 다시 까먹는 거. 그리고 다 까먹고 나서 완전히 마이너스를 향할 때가 침체. 그리고 마이너스 침체에서 다시 제로를 향해 올라올 때가 회복. 그리고 다시 성장, 둔화, 침체, 회복. 이게 반복되는 게 경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경기 사이클이죠. 근데 아직 침체 안 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세계 기구가 이런 얘기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세계 국제 기구들이 국내외 모든 민간 연구 기관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는 둔하고 내년 침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침체가 안 온다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면 예. 이번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경기 침체가 왜 오는가는 아마 와이스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전쟁도 네. 있었고 네.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때문에 엄청난 물가 상승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힘들어지고 네.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그 원인들 실타래 하나 둘이라도 좀 풀리면 네. 해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건 네. 조건을 데이터 값을 넣어서 뽑아내는 거니까.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휴전, 네. 종전을 좀 한다라든지 네. 몇 가지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지금의 전망보다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도 상향 조정된 적이 있어요. 사실 경제 전망이라는 건 여러분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IMF, OECD도 그렇고 거의 반기나 분기별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1년 전에 한 번 전망해 놓고 이게 네. 내년 후에도 그대로 갈 겁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살아있는 거니까 경제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는 4번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기마다.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네 번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미국 연준도 그렇고. 예. 근데 그거 갖다가 왜 이렇게 말 바꾸느냐 막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자꾸 틀리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속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전쟁이 나오면 수정 전망하는 것이고 뭐 코로나19가 터지면 또 수정 전망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전제했던 그 전제가 바뀌면 예를 들어 감산을 실제 들어간다든가 원유 감산 들어간다든가 네. 뭐 이런 액션들이 기존 전제보다 달라지면 수정 전망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수정 전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쭉쭉쭉 여쭤봐야 될 텐데 네, 가장 네. 먼저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올 때는요. 네.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죠. 고금리의 역습. 네. 저도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경영전략회의 때 작년에는 했던 질문이 A, B, C 사업이 있는데 뭐를 새롭게 시도하는 게 좋겠느냐. 뭘 새롭게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 경영전략회의에 똑같은 기업을 똑같이 만나도 네.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500대 그룹사로 네. 봤을 때 ABC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는 게 낫겠느냐. 뭐부터 접는 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생리상 기회비용이 금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인 자본이 뭡니까? 돈 주고 빌린 거예요. 부채죠. 부채예요, 부채. 채권이에요. 예. 그러면 금리만큼 나오지 않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7%다. 네. 그럼 7% 정도도 안 되는 수익성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이익률이 7%도 안 되는 거면은 예. 안 하고 만다. 막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중장기적으로 다른 요소도 고려를 그럼요. 하겠지만 그렇죠. 그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총체적인 그 수익률의 기준이 대출 금리마저도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사업성이 안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지금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인다. 그렇죠. 생산 계획을 철회한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금리예요.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이죠. 네.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금리를 아무리 높게 가져가도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이거 좀 사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렇죠. 더 줄게요 해도. 그럼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10%, 11%, 12% 드릴게요 하는데도 아예 안 살래요.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 투자자를 못 찾으면 사업 안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기가 23년 상반기에 대략 한 우리나라 54조 원 이상 도래합니다. 그게 평소보다 좀 많은 거라고 많은 보시면, 거예요. 예. 그 만기는 도래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다 매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발행을 못 하죠.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차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채권을 발행해봐야 미매각될 걸 아니까 지금의 선택은 뭘까요? 채권을 발행하자니 안 될 것 같고 또 발행 안 하자니 차환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몇몇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뭐 차환 거래를 하겠지만 네. 그러나 또 어떤 기업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구조조정이죠. 그렇죠. 자산 매각입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야기하는 하나의 실물 경제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23년 초에 시작됩니다. 1, 2분기 때. 지금보다 23년 1분기면 더 높아진 금리 시대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정하는 게 맞겠죠. 물론 지금 회사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더 떨어져 가지고요. 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건 네. 더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기는 더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이 국채로는 많이 몰리고 그렇죠. 기업 회사채로는 잘 안 가고.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결국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M&A 시장에
기존 사업을 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뭐 우리 그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런 표현이 월드뱅크 보고서에 남아 있을까?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아직도 남아 있을까? Employment level is tigh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직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왜 타이트하냐면요. 네. 아직 침체 안 와서라는 거죠. 고용이라는 변수는 경기라는 변수에서보다도 더 후행하죠. 원래 후행이에요. 사실 사람 내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확하십니다. 오래 걸리니까. 예, 원래 후행하는 거예요. 원래 타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서 침체가 오고 이런 조정이나 매각이나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거의 그게 경기 침체의 정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업률 높아지고 막 이런 심지어 거. 고용 침체가 와도 지금 예. 막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요. 근데 그 통계는 이번 달에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게 실업률 고용률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 지표는 그 다음 달 14일쯤에 나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원래 후행하는 지표인데 그걸 또 서베이를 해서 공표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니. 그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은 또 늦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타이트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약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기 침체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인력을 조금 이제 내보내는 과정, 그렇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과정. 그게 우리 피부로 와 닿을 때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급여 생활자들까지도 그 파고가 미칠 수 있는 네. 형태까지도. 네. 뭐 특정 계층의 경우에는 나는 뭐 잘린 적 없다, 나는 뭐 월급 준 적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거시 지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없이 거시 경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나는 그냥 소득 준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여기 그래프를 제시했는데요. 이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차이를 좀 강조할게요. 명목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나 통장에 찍히는 소득 500만 원씩 계속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왜냐면, 5%씩 오르는데. 그렇죠. 물가가 5, 6%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명목 소득을 그런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리고 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환시키면 이게 지금 25만 원, 3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 벌어도 그것을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사실은 25만 원, 30만 원 꺾여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요 책의 핵심이 예,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피비라고 표현하셨던데. 맞아요. 그걸 가난한이라고 했고요. 예. 그 가난해질 때 생각해 보면 나는 소득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안 가난해져요라고 하지만 가난해졌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고용 침체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명목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국면을 이겨낸다. 그걸 이제 내핍이라고 하죠. 인내할래. 그래서 23년은 부디 그 어려운 국면임을 좀 직시하시고 어떻게 이겨낼까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생각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절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실질 소득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물가 상승률과 비교한 네. 상대적인 거. 그래서 실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그게 같이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건데 네. 쉽지는 않을 테고. 일단은 그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깔고 가서 2023년에는 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대비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네. 좀 드려볼게요. 뭐 이제 주식 이야기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네, 해드리고 좋죠. 부동산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 되겠지만 중요하죠.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여의도 이 지역에서 저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여의도도 구조조정 좀 그쵸. 난리예요. 예. 왜냐면 22년 전망서 낼 때 예. 22년은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미움 받을 만하죠.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3프로 TV에서도 했고 21년에 했죠. 네네네. 22년은 주식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역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와이스트릿의 공식 의견과는 다릅니다. 아, 그래도 같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같지 않아도 저희는 공식 의견 자체가 없으니까요. 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규명해 보면 네. 주식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네. 금리만을 먼저 고려해 보죠. 그러면 23년 찾아올 그 금리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역사상 네.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남은 여생 동안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도 뭐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보통 보고 있잖아요.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KDI나 OECD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장기 추계죠. 그렇다 그러면 23년에 만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추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까지 거의 다 와 있다고들 하니까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 극단적인 투자 조언 예. 혹은 살아갈 방법은 첫 번째가 빚 갚는 거죠. 부채 상환. 네, 그게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아까 이렇게 채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구조조정 통해서 비용 통제를 하는 거고 네, 개인들 가게도 마찬가지 같은 선상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 투자의 대상이 주식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던 투자예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현금을 넣고 있어도 그것도 투자예요. 투자 수익률이 다를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축도 투자라는 거죠. 네. 다만 저축은 위험성은 없고 투자 수익률은 명확하죠. 네. 그런 성격의 투자 대상인 거예요. 네. 돈을 빌리는 대출도 투자인 거예요. 다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안하고 돈을 그렇죠. 이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현금, 저축, 대출, 그 마이너스 투자인 거죠, 이것은. 네. 그리고 주식, 부동산, 그 밖에 다른 대체 투자들. 네. 이게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만큼은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될 것은 대출 상환이다. 디레버리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안전 추구형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22년에 저축을 추천했지만 23년 전망에도 끝으로 네. 저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최소한 1년짜리 예금이라도 네, 5% 안전 나오니까. 추구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23년 중반 이후에 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니까 빚 갚고 저축하자라는 이 컨셉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여러분이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 저축 비중을 줄이고 다른 투자 비중을 늘릴 뿐이죠. 네. 그러나 저축이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아마도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 그렇죠.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대담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채 상환. 네. 그 다음은 저축인데, 요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시기도 그렇고 자산 배분도 이제 다를 텐데, 네. 요거는 이제 듣자마자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2023년 중반 이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네. 살짝 던지셨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자산 측면에서요? 네. 모든 자산 측면입니다. 모든 자산이요? 네. 왜냐하면 그 기회는 금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0월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주가 저점론을 10월, 11월에 무게를 뒀었던 겁니다. 그 전에서도 아마 와이스트릿에서도 그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금리 얘기했었어요. 22년 끝자락 네. 그게 10월, 11월 빠르면 10월 그 정도가 저점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게 드린 이유가 금리의 정점이 23년 1, 2분기고요. 그로부터 5, 6개월 전이 10월이니까 22년 10월이니까 네. 그리고 10월쯤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아니라 금리의 고점에 다다르기 몇 개월 전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죠. 테크니컬하게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엑셀에서 발을 먼저 떼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결국 물가 정점론인 거예요. 물가 정점론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고 네네네. 그게 환율 고점론인 거예요. 강달러 정점론. 아하. 그리고 주가 저점론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 그 지표에 따라서 다른 견지에서 얘기할 뿐인 거지 결국 그게 일맥상통한 개념이 있어요.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이 물가 정점 그리고 강달러의 정점 그리고 주가의 저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는 개념은 속도 조절 들어간 게 아니죠.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죠. 그렇죠.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FMC 위원들의 표현들이죠. 네. 그게 속도 조절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1월부터 그게 FMC 성명서에 싸우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죠. 디베이트하고 있는 모습이. 또 파월 의장도 12월 초에 네. 공식적으로 또 그거를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수순입니다. 시그널의 수순이에요. 제가 그래 이 시그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네네. 시그널의 수순.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12월 14일이라고 해볼게요. 네. 지금 12월 14일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4일은 미국 FOMC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은 한국으로는 이제 15일 새벽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하고 네, 있는 건데 네, 네. 그때 빅스텝으로 전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속도 조절이죠. 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속도 조절론이죠. 근데 속도 조절론이 기사만 팽배하다가 네. FMC 위원 중에 일부의 의견만 반영되다가 이제 파월까지 얘기하는 것은 대세가 되는 거예요. 의장이니까. 이게 싸우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10월까지는 10월 초나 9월까지는 11월 전 FMC 회의 동안에는 만장일치로 자이언트였을 거예요. 네. 근데 10월 이후부터 11월 FMC부터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게 이게 여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되다가 음. 따뜻해지는 느낌. 네, 이렇게 네, 가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 흐름이 론이에요. 론. 그죠?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이라는 얘기는 물론 6, 7월이 정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 10월 정도인 거죠. 9월, 10월 정도에 정점 맞아. 그러니까 7.7%를 보고 정점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게 정점을 굳건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점론인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 론 혹은 설 이런 여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결국 지금부터 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고 그리고 23년 2분기 이후에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엑셀도 밟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라고 예.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는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이지 물가 상승률이 9.1% 정점을 찍고 7.7% 그리고 7%대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6%대 네. 하반기가 5%대 하향 안정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거리가 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2%라는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게 동결이라는 액션이에요. 그 고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액션이 취해질 것이다. 이게 저는 23년을 보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인데 이 기본 전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 시그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특이한 변수가 등장해서 네. 이 물가 전망 자체를 무너뜨려요. 네. 만약에 급격하게 물가 상승세가 안정화돼 가지고 네. 2%나 3% 수준으로 부합하게 내려와줘요.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금리 인상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데이터가 충족하게 나오면 충분히 금리 인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니까 네. 그건 당연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물가 수준은 한 어느 정도는 돼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할까요? 지금 1번 시나리오에서는 예. 2%대 예, 교과서적으로. 예.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2%가 아니라 2%대. 네. 뭐 네. 2.9%도 그렇고. 예. 그러면 금리 인하론이 급격하게 부상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어찌 됐건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든 전쟁이 멈춰섰든 어떤 네. 전제가 됐든 숫자가 데이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네네. 그러니까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서 한 소리가 있는데 그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네. 그럼 2%안 됐는데 금리 인하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의 여론은 창피해도 되니까 네. 근데 빨리 좀 인하해주세요 이렇게 내려줘. 하시지만 네. 파월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계속 파월의 마음은 그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가 실적치가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을 거라면 목표 물가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타당하게. 지금 연준은 이제 정책적으로 2%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네. 그걸 뭐 한 3%로 올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제도가 통화 정책의 그 목표하는 제도 자체가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설정하고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적당한 물가가 몇 %냐를 찾는 거.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4, 3.5 이랬었어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목표 물가가 2%로 설정돼 있는 그 배경이 마이너스 물가를 자꾸 찍으니까 19년과 20년에 네. 마이너스 물가를 각각 2번, 3번씩인가 찍었었어요. 그 전에도 뭐 0%대 물가 상승률 계속 나왔었고. 0%대였고요. 네. 예, 그래서 19년, 20년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찍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걱정된다고 네. 2% 목표 물가를 정해놓고 그거만큼은 물가를 올리자. 그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하자. 네. 다른 말로 금리 낮은 금리로 유지하자. 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야, 2%까지 언제 기다려? 굳이 그리고 2%가 필요해? 그리고 이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아니 3%도 괜찮아. 그래서 아마도 저의 생각은 8월쯤, 23년 8월쯤. 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아, 23년 8월이에요? 예, 그 즈음이 아주 적정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왜냐하면 1, 2분기까지는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테니까. 그러면 그 8월 즈음에 잭슨홀 미팅이 보통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학파와 이쪽 학파가 다른 의견을 갖고 싸울 거예요. 2% 목표 물가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목표 물가 2%가 웬 말이냐. 시대가 어느 때냐. 앞으로는 3% 뉴노멀로 가자. 이런 뭔가의 조짐이 있을 겁니다. 싸움이 실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발제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뭐 교수님들이 발제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게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잖아.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통 이럴 때는 보고서를 통해 나와요. 그 보고서가 목표 물가에 대한 고찰, 목표 물가에 대한 검토 이런 종류의 이름의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행도 그런 보고서는 곧 목표 물가를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선언을 하죠. 네. 목표 물가 예를 들어 3%가 적정합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시그널.
그 시그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오다가 점점 밝아지는 예. 형태로. 그 사실 이게 네. 과거에도 김광석 교수님도 그렇고 숱하게 봐왔던 일종의 체계잖아요. 체계. 체계죠. 예. 그러니까 욕조에 물 틀 때 찬물 뜨거운 물을 골고루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섞을 때 지금 차갑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론이에요. 론. 그런 설. 네. 그런 여파가 커지다가 실제 따뜻해진 물이 만나지는 거죠. 우리 앞에 딱 오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시그널을 계속 기다리고 네.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냥 불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네. 빨간불 다음은 노란불. 네. 노란불 다음은 초록불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노란불 그 다음은 초록불 바로 이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시그널의 수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면 내년에 뭐 경제 성장률 뭐 1.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순은 이렇게 되니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그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봇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피봇은 어쨌든 인상만 하다가 인하할 때를 피봇이라고 하죠. 확 턴할 방향이 때. 턴하는 거. 확 돌았을 때. 농구 해보셨죠? 네네네. 한쪽 발 놔두고 예. 왼쪽 방향을 발만 확 바꾸는 거죠. 그게 피봇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다가 방향을 인하하는 그런 피봇은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변이 없는 한 예를 들면 이변이랑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거나 네. 뭐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터지면 이변이죠. 그러면 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거면 금리 인상을 안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수요를 때려 잡은 거죠. 그렇죠. 네. 유도한 거.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앙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참 경기 아이러니하게도. 침체가 예.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그게 통화 정책이죠. 그렇게 해야 잡히니까.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경기 국면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봇이 단행되기 전, 그 전에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해 보신다면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되겠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의 이동은 항상 먼저 일어난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일어난다.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을 이제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2023년 중반 이후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네. 그래서 이 시그널 수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주식이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혹은 실물 투자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나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나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네. 기본적으로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년 10월에 저점 네, 나왔다. 예, 저점 나온 예, 거고요. 다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거는 사실 지난 여름에 만나 뵀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때도. 여기 어디 써 적어놨는데. 있을 겁니까? 네. 예. 22년 말 정도면 금리 인상 다 반영됐다. 그렇죠. 이거 여기다 내가 써놨. 얘기해 주세요. 23년도 가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를 여쭤봤는데 22년 말 정도면은 금리 인상은 다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말씀드렸었듯이 맞아요. 이게 기준금리의 고점이 어쨌든 23년 1, 2분기예요. 네. 속도 조절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인상은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년 초까지는, 23년 초까지는. 그러면 1, 2분기의 중반 그냥 평균선으로 잡으면 3, 4월 달이잖아요. 네.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3, 4월 달로부터 대략 한 5개월, 6개월 전 그 정도가 10월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빠르면 10월인 거고 네. 늦으면 12월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은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먼저 저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물가 정점론, 환율 정점론, 주가 저점론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지표만 다른 거지. 지표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제 금융시장에 먼저 반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22년 한 10월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보시는데 예. 그러면 또 향후에 여기서 주가 더 오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그런 기조적인 변화는 금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많이 드리냐면 경기 침체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러면서 그걸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왜 주가가 반등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 분들. 예. 그렇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여부, 경기는요 굳이 따진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기울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울기에 비례한다고요? 예. 금리는 금리의 인상과 인하 이런 완화냐 긴축이냐 금리의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것은 그거보다 선행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점 고점을 찾을 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 주가의 흐름 네. 기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은 22년, 23년에 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막 드림에 투자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옛날에 테슬라에 막 투자하고 그런 거는 실제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투자한 게 아닌 거죠. 드림에 투자한 거죠. 그렇죠. 미래 그림. 그런데 23년만큼은 실적 자체가 어두울 거기 때문에 드림에 투자했다간 계속 아니네. 또 소위 말하는 쇼크를 받는 거죠. 매번.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뚜렷하게 반등하기 어렵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주식 투자를 만약에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3년은 정말 실적이구나. 누가 실적을 계속 유지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림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대세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드림에 투자하는 게 적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실적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봇 론이 부상할 때 네. 그런 지점에는 또 갑자기 시장에서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아와도 되겠구나 하는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때는 또 지금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처럼 그런 반등세 말고 좀 강한 반등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3년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그런 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거는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23년 하반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달라질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뭐 아까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이제 2%대로 나오면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조건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와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식 시장의 성격이 뭐 유동성 장세로 바뀔 것이다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네. 어려운 상황이.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악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상황이 22년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08년 그 당시에는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 금리 인하였죠. 돈을 빨리 풀었죠. 빅스텝의 금리 인하였단 네, 말이에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제로 금리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제로 금리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23년은요. 네. 왜냐하면 아직 물가 안 잡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뭔가 으쌰으쌰 하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심리를 자극해서 경기를 좀 진작시켜 보기 위한 그런 액션은 단행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거의 잡을 뻔하다가 영원히 놓치는 그런 일을 범하면 안 되거든요.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금리 인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한 기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를 건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리나 음. 이 심리를 자극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기준금리는 유노멀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견디기 힘들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투자 시장에서는 네, 네, 네. 그건 이제 뉴노멀인 거고 거기서 또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제 뉴노멀로서 받아들이니까 기회가 오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한 4.5% 정도는 주식시장이 또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어려운 거기는 한데, 네. 그래서 2023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이게 정석이기는 한데 네. 계속해서 실적을 찾는 네. 한 해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실적을 유지할 기업이 누굴까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0년에 테슬라가 올해 실적이 좋을 거야 하고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이 시장을 다 잡아갈 거야. 미래를 리드해 나갈 거야.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테슬라가 바꿔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네. 근데 이제 초점은 뭐냐면 23년에는 이 기업이 과연 다음 분기 실적이 괜찮을까? 실적 발표가 괜찮을까?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보다 나을까?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마저도 이제는 실적, 네. 인도량,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망 네. 여기 이제 주가가 맞습니다. 좌우되는 이제 흐름으로 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체감이 아마 되실 겁니다. 예. 이제 부동산 남았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제일 걱정입니다. 네. 제일 골치고 물론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이제 기회를 노리면 이제 되는 네. 차원이기는 한데 네.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언제 어떻게 깨어날까? 네.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다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고 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겁니다. 23년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 시점은 찾아오기 어렵다. 어유. 이렇게 전제를 까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률, 저는 이제 이 기준이 역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이 값이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4%. 네. 주간 단위로 네. 지난주보다 0.4%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또 역시 이 영상을 보실 때 우리 동네는 10% 빠졌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10% 정도 빠진 그 지역이 있다면 결국 그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은 오른 지역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평균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거시 지표를 나랑 실감이 안 돼. 이거 잘못된 지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지역은 전혀 관련이 우리 지역은 아직도 오르는데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반영된 이 평균값이라고 한다면 이 집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평균치에 해당되는 거시 지표를 좀 이해해 나가시면 좀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주간 단위로 0.3, 0.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의 금리보다 23년 1분기의 금리가 더 높을 겁니다. 시중 금리가. 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높아져요. 올해 대출 금리 끝자락 상단이 약 한 8, 9%를 찍을 거예요. 주택 담보 대출이요? 네. 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6% 정도 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8 상단이에요, 상단. 네, 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평균선이 6% 정도 와 있는데 네. 이 값이 뭐 7%에 근접하게 갈 텐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단 정도는 8, 9%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담보대출 일으켜서 집 사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 금리가 아무래도 23년 1, 2분기까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기준금리는 올라가니까. 네. 물론 이게 선반영되는 시중금리가 선반영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가 먼저 떨어지기도 그럴 수도 하는데 있어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먼저 올라갔다 먼저 떨어질지라도 네. 23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레벨이 저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중금리가.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3년 상반기에
지금도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가격 전망 CSI 네. 한국은행 지표 이 값이 역사상 저점이에요. 음. 그리고 매월 이 값이 역사상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1분기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얼어붙는 와중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매도자나 또 다주택자 혹은 갭 투자자 마찬가지 네. 매도할 의사가 있는 이런 계층들은 계속 이자 부담이 쌓이니까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네. 심지어 버티기가 더 힘든 사람들은 부채 규모가 자산 가치보다 커졌을 때 예.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 부채 규모가 커졌을 때 이런 것을 이제 가계부채 시장 진단할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계층은 버티기 힘든 사람들. 이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자산을 매각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경매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낙찰이 안 되죠. 낙찰가가 떨어지고 네. 낙찰률도 떨어지고 네. 유찰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22년 끝자락이요. 그리고 23년 상반기의 모습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머저리티에 해당되는 국면이 아니에요. 다수가 인정하는 조정세가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아직 거래가가 다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몇 개의 급매물만 가격에 반영된 것뿐이다. 몇 개만 소화가 되면서 호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황. 안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보는 사람. 아니 그 반대죠. 네. 몇 개의 매물만 갖고 급매가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게 가격을 리드합니다.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내가 집이 팔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거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되려면 떨어뜨려야 팔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격이 조정되는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몇 개 거래되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 떨어진 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오히려 조정 국면의 초입에 발생하는 그런 통계적 특성이에요. 통계학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3년 상반기에는 더 조정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리는데 엇갈려요. 왜 엇갈리냐면 주식 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먼저 반등하는 거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동행하죠. 그렇죠. 금리의 고점에서 조정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률이 제가 보기에는 23년 1, 2분기에 더 떨어져서 거의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채널에 와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질문했어요. 고민할 만하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야기되는 게 부동산 조정 국면의 초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반부는 그게 거의 머저리티가 됐을 때예요. 그게 결국 23년 2분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대세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만 그게 이제 23년 2분기 정도까지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락률이 마이너스 1%로 계속 떨어지다가 예.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갑자기 플러스 이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폭을 또 줄여가면서 움직입니다. 네네네. 이게 경과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통계학적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통계만 봤을 때도 네. 이게 다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 그 여정만 보더라도 3, 4개월 걸려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23년 연내에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 거의 안 올 수 있습니다. 뭐 온다 하더라도 아마 23년 끝자락이죠. 또 끝자락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조정률이 다시 마이너스 0.12 정도 왔을 때 네네네네.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태 그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가담하셔도 늦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전제 있죠. 네. 피벗 네. 피벗 가능성이 부상되는 2023년 8월쯤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 목표 물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돌거나 학제 간의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거나 네. 거의 인접한 거예요. 예, 그게. 예, 예. 이 수순이 이러니까 그렇죠. 그 지점에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현금을 장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년 1, 2분기 때 상업용 건물, 네. 상가 공실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공실률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는 이 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피봇 론이 부상할 때. 아. 그리고 여러분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 이제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슬슬 때가 왔나 보다. 나 이제 매수 시점 왔나 보다. 더 기다리다가 또 시점 놓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또 역시 23년 중반인 거죠. 네. 그 지점부터는 그런 면에서 집값 조정률이 이제 상쇄됩니다. 플러스를 향해서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런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지점에 기다리다 못해서 네. 부동산 정책 기조조차도 네. 매우 완화적으로 규제 완화적으로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급반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 그림 그리고 계셨다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된다, 실제 나타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일이지 지금 우리 동네 뭐가 조정이 되고 4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 시점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그 배경 요인들이 너무 어떻게 정확하십니다. 달라지는지 너무 같이 정확하십니다. 금리, 규제,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는 23년까지는 아직은 터널의 끝이 좀 보이지 않는 네.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네.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네. 홍사원의 경제쇼에 예. 나가서 벌써 여름입니다. 네. 고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이게 할 때 네네네. 고금리 시대가 그렇게까지 안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오히려 소득 중심의 사회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은 좀 녹록치 않고 왜냐하면 금리가 중력처럼 이렇게 끌어내리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네네.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단계 네. 그때 뭐 10% 저축금리였을 때 네. 그때는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저축하는 게 답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 네네네. 은행 금리가 10%인데 굳이 10% 벌려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는 상대적으로 노동을 더 유인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그리고 시점을 좀 판단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또 뛰어드는 그런 준비하시는 시점 맞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열심히 모아서 또 다음번 자산 투자의 기회도 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내가 준비돼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와이스트릿과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남겨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어제 촬영 일자로 네. 우리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16강.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 그 조찬 강연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로 와서 상태가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메시지는 어쩌면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다. 비머네스크라는 그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오늘 최악의 컨디션이지만 어쩌면 최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만큼은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너무 좋은 진행으로.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승화를 하시네. 지금 컨디션 안 좋으신 거를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네. 그러니까 사실 컨디션 안 좋을 때 뭔가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이 안 좋은 컨디션 속에서 보여주셨네요. 네. 네,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